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벽체 뜯어냈더니 고이 보관해둔 보따리가 나왔다. 2.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3. 또다시 불매 터트린 중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살기 넘치는 왕권 다툼을 뚫고 보위에 오른 고려 제8대 임금 현종, 현숭, 은. 자객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보위에 오르고 2년 뒤 1011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수차례 의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진관 스님을 위해 삼각산, 북한산, 자락의 신열사 들 중창에 절을 창건했죠. 그는 이 사찰을 특별히 진관사라 불렀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진과사입니다. 11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무사히 견뎌낸 진과사는 아쉽게도 25분의 6 당시 북한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건물이 소실된 것이죠. 그런데 폭격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 3채가 있는데요. 그중 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벽체들 뜯어냈다가 상상도 못한 보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1907년 건축된 진과사의 칠성각은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저곳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25분의 6 폭격을 피했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2009년 5월 칠성각에 대한 해체 보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던 5월 27일 아침 벽체를 뜯어내던 인부 한 명이 불당과 기둥 사이에서 이상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해체 보수가 결정됐을 때 인부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니까 작업 도중 동전 하나가 나와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해 두었는데 이 말을 새겨들은 인부가 함부로 버리지 않고 따로 가져다 줬습니다.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 생각한 그는 진관사 여러 스님들께 연락해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고 천천히 보따리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한지로 겹겹이 싼 보따리를 여는 순간 모든 이들은 눈가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옛날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인쇄물들이 발견됐으니까요. 그중 앞권은 1919년 11월 27일 자 독립신문에 실린 태극기라는 시 한 편입니다.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째 내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네가 보았나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 자유의 바람에 태극기 날리네. 2천만 동포야 만세를 불러라. 다시 산 태극기를 위해 만세. 다시 산 대한국. 독립신문, 은도산 안창호 선생 등 뜻있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1919년 8월 21일 창간한 상하이 임시정부 기관지입니다. 조선 독립을 염원하는 목소리들을 담아 발행된 한글신문인데 1년 뒤 11월 27일 태극기라는 시가 실린 겁니다. 이 신문 외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상하이에서 펴낸 신대한신문 3점, 국내 지하신문이었던 조선독립신문 5점, 실물이 전해지지 않았던 불교계 독립신문인 자유신종보 6점, 친일파를 꾸짖는 경고문 1점까지 보자기에 쌓인 인쇄물 하나하나가 전부 국보급에 해당하는 보물이었습니다. 당시 이 인쇄물들과 보자기를 분석한 이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였는데 그는 며칠 전 영상으로 다뤘던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발견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인쇄물들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의 정체였는데요. 보자기는 언뜻 보기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즉각 펼쳐보니 불에 타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남아있는 가로 89cm, 세로 70cm 크기의 태극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극기와 보따리는 어떻게 25분의 6 폭격에서 살아남아 후대로 전해진 것일까요? 당시 자료를 분석한 교수들은 이 보따리를 숨긴 인물로 초월스님 1878년에서 1944년을 꼽았습니다. 초월스님은 일본의 삼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만해 한용운과 백용성 스님 등이 주동자로 몰려 서대문영무소에 구금된 후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백초월은 1920년대 진과사를 거점으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당시 그가 이 보따리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1919년 12월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1920년 일본의 삼선언 1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던 전문가들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공감리에 해당하는 사괴와 양에 해당하는 태극 문양의 묽은색은 윤곽이 뚜렷했는데 음매에 해당하는 푸른색이 삐뚤삐뚤했던 겁니다.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모든 이들은 짧은 탄성을 뱉어냈죠. 왜냐면 보자기로 사용한 이 태극기는 하얀 천 위에 그린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칠해 그렸기 때문입니다. 즉, 윤곽이 뚜렷한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넣은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초월 스님의 행적에서 이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19년 12월 독립운동 군자금 사건과 관련해 일본군에 체포된 초월은 손톱이 통째로 뽑히고 인두로 머리를 지지는 등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그는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에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흔히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어도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일본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에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 넣었죠.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일장기를 태극기로 덮어버린다는 그 뜻과 기계 앞에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독립을 염원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보따리와 태극기는 그가 고문 후 풀려난 192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던 당시에 진과사에 숨겨두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형태와 그 역사적 의의라는 논문에서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는데 그는 건이 위치한 왼쪽 윗부분의 끝자락은 불에 타서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을 볼 때 이 태극기는 3.1 독립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불에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1919년 일본의 삼만세운동에서 실제로 사용된 국보급 태극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징성을 인정받아 2021년 10월 25일 진관사 태극기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2142호로 지정됐죠. 언제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태극기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보통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배 위에서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일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1882년 고종 19년에 등장합니다. 그해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개항된 태극기인데 미국의 정권대사를 맡았던 로버트 월슨 슈펠트, 로버트 윌슨 슈펠트, 1822-1895은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며 서로 국기를 교환했다. 고 회상합니다. 이는 미 의회 도서관의 슈펠트 문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2017년 이태진 교수가 찾아냈습니다. 그 해에는 미 해군성 항해국도 해상국가들의 국기 플래그즈 오브 메리타임 네이션즈라는 도감을 펴냈는데 여기에도 태극기가 등장하는데요. 49개 국가의 국기와 성기, 삼각기, 문장, 대통령기, 미한, 신호기 등 154점의 도안을 담고 있는데 그중 9페이지에 한국 COREA이라는 이름으로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국기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그보다 앞선 1870년대 중반입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빌미가 됐죠. 미국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근대화 들이텄다 생각한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을 선택하고 조금씩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75년 9월 중순 이노우에 요시카는 군함 운요호를 타고 강화도에 도착했는데 당시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 수군이 이들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교전이 발생하죠. 이 사건 후 일본과 테이블에 앉게 된 조선 정부는 해괴망측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일본 측에서 운요호에는 엄연히 일본 국기가 개양돼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 며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국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나라들 상징하는 깃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사실 이미 181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가가 국가다우려면 국가가 있어야 하고 국기가 존재해야 하며 헌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모든 국가가 국기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죠. 다만 조선은 비엔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지했던 겁니다. 어쨌든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도 국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은 청나라입니다. 왜냐면 국기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간 조선은 우리 속국이었는데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한 순간 청나라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청나라 국기인 황룡기 들모방에 청룡기들 만들라 고 요구한 겁니다. 만약 조선이 따라만 준다면 어떤 국가가 보더라도 조선은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속국임이 인식될 테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이들 따르지 않았습니다. 1883년 1월 27일 내각회의에서 고종은 태극기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채택했죠.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으로 보통 박영효를 떠올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882년 8월 고종의 특명을 받고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그는 일본 방문기 사화기략을 남겼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는 1882년 9월 25일 새벽 4시에 도착해 누각에 올라 경치를 구경했음.
중약, 세로 제작한 국기를 누각에 달았음. 흰 바탕에 천을 네모나게 세로로 깃대에 걸었는데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5분의 2를 넘지 않았음. 중앙에는 태극을 그려 청색과 홍색으로 메우고 네모서리에는 건건곤곤 감감리리의 사괴를 그렸음. 이는 일찍이 상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임 이라고 썼죠. 즉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기를 제작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고종의 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어쨌든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당시 역관이었던 이응준의 도하는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사괴의 좌우 위치를 바꾸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 모본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측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평소 태극기 매니아로 소문난 송명호 씨는 태극기의 원형을 찾다 1997년 도쿄 도립중앙도서관에서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일간지 시사신보 1936년 폐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의 유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영효가 그린 태극기를 찾아냈죠. 현재 태극기의 건공감리와 다르고 중앙의 태극무늬 또 현재와 달리 좌우로 갈라져 있죠. 당시 신문에는 태극기 그림과 함께 이들 만들게 된 배경과 도안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신문은 이때까지 조선에는 국기로 부들 만한 것이 없어 지난번에 탁지부를 방문한 중국의 마건충이 조선의 국기는 중국의 국기를 본받아 삼각형의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야 하며 본국인 중국은 황색을 사용하나 조선은 동방에 위치하는 나라이므로 동쪽은 청색을 귀히 여긴다는 뜻에 따라 청색 바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국왕, 고종, 은 분하게 여겨 절대로 중국 국기를 흉내내지 않겠다고 해 사각형의 옥색 바탕에 태극원, 두 개의 소용돌이 모양을 청색과 적색으로 그리고 국기의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역괴를 그린 것을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는 명령을 하교하였다고 한다. 라고 썼습니다. 즉 박영효의 사화기략이나 일본신문에 실린 기사로 볼 때 최초의 태극기는 고종이 처음부터 제작 의도 또한 의미, 조선국기라는 국기 명칭까지 치밀하게 결정하고 나서 이들 박영효에게 그대로 실행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기사 첫머리는 지난달 28일 1882년 9월 28일 하나부사공사와 함께 도쿄에 도착한 조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바 당시 수신사 중 한 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음을 알 수 있죠. 당시 수신사에는 김옥균, 서광범 등이 함께 동행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로 몰때 청나라가 청룡기를 쓰라며 강요하던 당시 이에 붕괴한 조선에서 태극기의 초안이 등장한 것인데요. 다만 널리 보급되기는 했지만 도형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사괴와 태극의 위치가 중구난방이어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기도안과 규격이 통일돼 현재에 이른 겁니다. 일제를 규탄하고 독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작한 일본의 삼운동 후 일제는 강제로 태극기를 강탈해 소각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태극기는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초월 스님이 진과사에 몰래 숨겨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가 약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흔들었던 태극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도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함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깨트려 총격을 줬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 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위 한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물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 과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위의 다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잡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물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2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4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올라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종십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오를 종십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이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특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